안녕하세요. HJ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현진입니다. 오늘도 코이의 꿈을 찾아라 김종갑 지음 책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순서는 파트 3 왜 학교를 사랑해야 하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생각 크기는 언제 커지나요? 코이의 법칙. 주어진 환경에 따라 몸집이 달라지듯 사람도 환경에 비례해 능력이 달라진다. 새학기 새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첫 만남은 언제나 설레게 한다. 그러나 교실이라는 사각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긴장되면서 어디에 앉을까? 내 자리는 어디일까? 새로운 친구들은 어떨까? 낯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등등 소심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 처음 들어선 3학년 일반 교실이 얼마나 낯설고 어색했는지 모른다. 아이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자 어쩔 줄 몰라 작아지던 나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렇다고 반갑게 아는 척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전학을 왔으니 그럴 수 있겠지만 한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무엇이 이토록 소심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다.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었다. 아이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어깨를 툭 치면서 친밀함을 보였으나 나는 그저 교실이라는 어항 속의 가시고기처럼 두리번거리면서 선생님이 들어오기만 기다렸다. 다행히 선생님은 엄마처럼 다정다감해 보였다. 먼저 자신을 소개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서로 알 수 있도록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주었다. 맨 먼저 용기 있게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하는 친구가 등장했다. 선생님, 저는 권순만입니다. 저는요, 공부도 잘 못하고요. 그래도 제가 씩씩합니다. 당당해 보이지 않나요? 그 아이는 더듬거리는 말투로 연신 콧물을 옷소매로 닦아내며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였다. 학급 친구들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애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특이했던지 지금도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 있다.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면서 뜻밖의 존재감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했다. 자기소개를 하는 내내 그 아이는 두 팔을 번쩍 들고 기죽지 않으려는 듯 안간힘을 다하는 것만 같았다. 그 모습이 놀랍기도 했고 그 아이보다 잘할 수 있겠다고 안도하며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당시 그 아이는 따뜻하고 노련한 선생님에게 매우 격한 칭찬을 받았다. 어쩐지 어리광스러운 행동이었는데 선생님의 칭찬은 엄지척이었다. 그래서 나도 큰 용기를 내어 자기소개를 할 수 있었다. 내 마음밭에 선생님의 모습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씨앗이 되어 주었다. 지금도 그 용기를 내야 할 때마다 그 씨앗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처럼 유별나게 자기소개를 하던 그 남자아이는 지금 대학에서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남다른 제스처를 하면서 용기 있게 말하던 그 모습이 관객의 갈채를 받는 아티스트이자 제자를 양육하는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그날 선생님의 배려 깊은 칭찬이 그 아이의 장점을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믿는다. 자존감 결핍으로 흐물흐물하던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였다. 나는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아이를 떠올리면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제스처를 할 수 있었다. 나 자신에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리라 다짐하게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질 때도 가능하면 자신 있게 행동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 더 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후 다재다능한 여러 친구를 통해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서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차츰 미래의 비전도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인간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터득할 수 있었고 나라는 존재에 사회적인 가치가 부여되고 해석되면서 자아가 함께 성장했다. 이처럼 재능이 많은 친구와의 소중했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 강물에서는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한다고 한다.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 따라 몸집이 달라지는 것을 두고 코이 법칙이라고 한다. 관상어 코이처럼 더 큰 꿈을 꾸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의 꿈도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인생의 터전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예전에 정겹던 장면을 그려보면 그때 천진난만하게 어울렸던 친구들을 소환한다면 아마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것만 같다. 그래서 새 학기에 학생들을 맞이할 때는 나처럼 소심해지는 친구들을 보듬어 주고 격려해 주게 되었다. 나를 거울 삼아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빨리 파악하고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알려주곤 한다. 처음엔 친구를 먼저 칭찬하고 이후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어느덧 교사가 되고 담임이 되어 교실에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성장기의 나의 경험은 유용했다. 너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이 널 닮고 싶어 해. 너의 꿈이 너무 멋져. 너는 친구들에게 편안함을 주더라. 최고로 좋은 성품이야. 넌 책임감 있는 모습이 멋져. 친구들이 너와 친해지고 싶어 해. 요즘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지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한없이 넓게 느껴졌던 전 세계가 한순간의 무방비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물고기 코이가 처한 환경에 의해 크기가 달라지듯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교육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각자의 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꿈의 크기와 생각 차이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앞으로 예전의 교실 풍경 그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못내 그립고 아쉽다. 하이브리드 교육 여건상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온오프 믹스 시대가
되고 있다. 학생들과의 만남이 점차 줄어들고 서로 어울림과 나눔의 교육 환경이 축소되면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야 할 기회조차 사라질까 안타깝다.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진정 고통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주어야 한다. 나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언제나 학생들이 서로 친밀해지고 학습에 적용하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서로 칭찬을 나누게 했다. 이를테면 칭찬 릴레이인 셈인데 포스트잇에 칭찬을 적어 붙여주기도 했다. 큰 숲 사이로 걸어가니 키가 더욱 커졌다는 말이 있듯이 우연히 마주친 그 길에서 따뜻한 품으로 다가가는 교사의 한마디가 교육의 지렛대가 되고 아이들의 생각 크기를 키워줄 거라 믿는다. 누구나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던 그런 기억들은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께서 해주신 칭찬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12. 시험 기간에 구급차 2대가 도착하다. 거퍼슨의 법칙.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반드시 일어난다. 교장으로 부임한 지 2달쯤 되던 날이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최고치였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의 첫 임무를 위해 정문 앞에서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다. 평소에는 3355 등굣길을 따라 길게 늘어진 아이들의 종종 걸음이 밝고 경쾌해서 아침을 시작하는 내 기분도 마냥 즐거워지곤 했는데 시험 첫날의 아이들은 다르다. 시험에 긴장하고 초조해진 아이들은 미처 암기하지 못한 쪽지를 보면서 걸어오기도 해서 그저 안쓰러웠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우리 학교 인사 멘트인 안녕하십니까? 를 크게 외치며 아이들 하나하나 반갑게 맞이하려고 노력한다. 조금이라도 시험의 긴장을 풀어주고 위안을 주고 싶어서이다. 시험 기간에는 선생님들의 긴장감도 만만치 않다. 혹시 출제한 문제지와 답지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답지의 표기는 잘 하는지, 복수 정답은 생기지 않는지, 학급별 성적 분포도가 고르게 나올지 등 출제와 평가에 대한 부담을 잔뜩 안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1교시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 뜻밖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 것이다. 이미 현관 앞에 119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교실 쪽으로 뛰쳐나갔을 때는 이미 4층 교실 복도에서 한 아이가 들컷에 실려 나가고 있었다. 2학년 미연이었다.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채 시험을 치르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편인 미연이는 평소에도 선생님들이 보호 관찰 대상자였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운동장을 지나 교문 밖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2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운동장에서 시끄럽게 들려왔다. 또 무슨 일이지? 중복 신고가 되었던 걸까? 한 울타리에 다른 학교가 있기도 해서
우리 학교와는 관계없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다. 3층 교실 쪽에서 학생이 들것에 실려 내려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1학년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첫 시험이라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컸던 모양이었다. 시험 기간은 긴장의 연속이다. 어떤 학생은 시험을 보다가 OMR 답안지에 마킹하면서 연달아 4번이 답이자 시험 시간이 끝날 무렵에 4번이 계속 답일 리 없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답을 오답으로 고치는 바람에 16점이 날아갔다. 자기 꾀에 넘어간 것이다. 시험 시간이 끝나자 친구들끼리 정답을 맞추다가 처음 마킹한 4번이 모두 정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좌절하고 만다. 이처럼 시험 기간에는 예상하지 못한 희한한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안타깝게도 밤새 공부하다가 새벽에 졸음을 못 이겨 졸다가 지각하게 되어 시험을 아예 못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2번씩이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던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선명했다. 그나마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불행 중 다행이었다. 운이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불운이 계속 겹칠 때를 우리는 설상가상이라고 한다. 이상하게 불운들은 꼭 겹쳐서 발생한다. 모처럼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책을 펼치면 피치 못할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시험 때만 되면 감기에 걸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시험을 망치기도 한다. 또 하필 시험 시간에는 왜 그리 헷갈리는지 잘 알던 내용도 틀리고 처음 문제풀이 할 때는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답을 잘 적었는데 수정해서 오답을 쓰고 만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더 잘 일어난다는 거퍼슨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시험은 감기처럼 면역이 되지 않는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다. 학생들은 이러한 긴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덜어주는 방법은 없을까? 선생님들은 안쓰러운 마음에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시험 기간에 잠시 불안에서 벗어날 마법의 힘이 될까 해서 초코바 나눠주기 이벤트를 하였다. TV 드라마나 유명 광고에 등장하는 시사적인 대사들을 패러디하여 초코바에 붙였다. 현관 앞에 대기하던 선생님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초코바에 부착된 문장을 취향대로 고르도록 했다. 그리고 시험 잘 보자, 파이팅! 이라고 응원 메시지를 외쳐주었다. 초코바 이벤트는 예상보다 훨씬 아이들에게 호응이 좋았다. 선생님들의 칭찬과 격려는 사제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좋은 관계는 뇌에서 도파민을 활발히 생성시켜 집중력과 행복감을 높이고 조금이나마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그랬는지 극도의 긴장이나 불안감으로 쓰러지는 학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시험 감독 방법 개선도 불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교사와 학부모가 2인 1조로 시험 감독을 편성했다. 몸이 허약한 아이와 아픈 아이는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고 코로나 시대 이후 1인 특별실을 준비했다. 또 시험장 교실은 동일 학년이 아니라 학년이 서로 다른 학생들로 배치했다. 학년별 홀짝으로 2줄씩 교차 배치하여
소란함도 줄일 수 있었다. 시험 결과에 얽매이는 학생들은 공부의 양과 학습 방법의 조절이 어렵다 보니 평소보다 긴장감이 더하다. 시험 기간에는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이다. 초코바 이벤트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사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면서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또 시험장 감독 방법과 환경 변화도 긍정적인 대안이 되었다. 시험 기간에 초코바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학창 시절에 이런 시험 기간에 초코바를 받고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면 좀 더 행복하고 긴장을 하지 않는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 내 인생의 나침반은 긍정의 힘. 셀리의 법칙.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난다. 두 번째 임용된 학교에 출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출근길에 10군데가 넘는 신호등을 지나야 했는데 차로 이동하면 집에서 학교까지 20분 거리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동차 속도에 맞추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서 정차하는 일 없이 주행할 수 있었다. 신호 대기 없이 통과하면 학교에 일찍 도착할 수 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기분이 상쾌했다. 그날 수업 시간이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영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생님, 혹시 책방 아저씨 아닌가요? 순간 얼굴을 마주치자 기억이 났다. 얼마 전까지 내가 운영하던 책방에 자주 들렀던 아이였다. 아, 그럼 기억나지. 여기서 만나다니. 우연치고는 아이러니컬한 만남이었다.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소란스러웠다. 영주와 내가 구면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잔뜩 호기심을 갖게 한 모양이었다. 내 정체가 궁금했을 것이다. 몇몇 학생들에게는 낯익은 얼굴이었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단골 학생들 사이에 이미 내가 책방 아저씨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친근감 덕분에 학생들과는 쉽게 가까워졌다. 이후 아이들의 질문이 구체적이었다. 서점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었냐는 질문부터 줄곧 서점 관련 에피소드에 대해 물었다. 이것저것 얘기를 들려주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파란만장했던 내 삶의 조각들을 회상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 경남 양산의 원동력 철도청 공무원이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서둘러 직장을 그만두고 울산의 고향 마을에 정착하셨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다. 물려받은 농사일이 많았던 아버지는 종종 힘겨워하셨고 술을 드시는 날이 늘어갔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유년기에 나는 언제나 농사일에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집안 막내여서 가족의 책임감에서는 그나마 자유로웠다. 다행히 대학에 합격하고 어머니 부탁으로 서울에 있는 외사촌 누이집에 기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긴 해도 누이의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했고 학비며 생활비를 어머니 혼자 힘으로 대줄 수 없었다. 그렇다고 결혼한 형제들에게 학비를 지원받기에도 마땅치 않았다.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던 나는 하는 수 없이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공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 비행기지에 배치된 나는 주로 120여 명 중대원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보직을 맡았다.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군대 조직의 철학을 배우기도 했다. 계급사회의 특성상 아무리 나이든 병장이라고 해도 부사관과의 사이는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았다. 그렇게 지낸 군대 생활 34개월은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 그 시기가 내 인생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군대 배치 신고서의 손글씨 덕분이었다. 글씨를 잘 쓴다는 이유로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중대본부 행정병으로 차출되었던 것이다. 당시 여러 장의 공문서를 만들려면 종이 밑에 먹지를 필요 매수만큼 놓고 볼펜으로 꾹꾹 눌렀어야 했는데 군대 생활 내내 팔이 아프도록 글씨를 쓰면서 지냈다. 지금은 컴퓨터 자판으로 갖가지 서체를 활용해서 입력하고 프린트하면 되지만 말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 글씨가 탐나서 노트를 빌려 따라 쓸 만큼 글씨를 잘 쓰고 싶었다. 문득 그 짝꿍이 그립다. 그의 노트 덕을 본 셈이다. 특히 군대 생활에서 승부욕이 뛰어난 중대장을 보필하면서 열정을 배우고 사람을 알아차리는 법, 다채롭게 일상을 누리는 철학도 체득할 수 있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까지 5개월 남짓 남아있어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궁리하다가 책방을 하기로 했다. 대학 선배와 함께 서울 망우동에서 순정만화 책방을 차리게 되었다. 마침 근처에 학교들이 있어서 매출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당시 황미나, 김영숙, 신일숙, 황미리, 나하나, 전영희 작가 등 유명한 순정만화 작가들의 인기가 대단하던 시절이었다. 지하 1층 카페형 책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복학하게 되면서 책방 운영은 선배 형이 도맡았다. 때마침 울산에 공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우리 집 농지의 대부분이 수용되고 형제간의 재산 분배해서 논 내마지기가 내 몫이었다. 마침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던 재정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숙집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서울 이문동에 괜찮은 집이 있었다. 붉은 벽돌 기와집이었는데 아담한 방이 4개였다. 어머님께 상의하여 부모님 재산과 물려받은 논을 팔아 그 집을 살 수 있었다. 안방과 건너방 2칸은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 방은 월세를 받아 학비를 충당하였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인생의 나침반을 다시 흔드는 운명적인 일이 일어났다. 학교 앞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중에 주인 없는 지갑을 발견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서반화학과 재학생 학생증이 들어있었다. 다행히 지갑에 연락처가 있어서 대학원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까지는 담장 하나 거리였다. 로비에서 그가 건넨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왜 대학원을 다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조교를 하고 있노라 말했다. 나는 그와의 이야기 끝에 어릴 적 교사의 꿈이 되살아났다. 저는 상경대 무역학과 4학년생인데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내 질문에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사실 무역학을 전공한 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이미 알만한 기업체에 합격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의 말이 계기가 되어 여러모로 고민하게 되었고 대학원 진학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잃어버린 지갑 주인과의 인연으로 나는 교사가 되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자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 수업료는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수업이 있는 날 오전에는 교학과 조교를 하고 오후에는 강의를 들었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다시 서점을 차리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만화책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데다 책의 유통 경로를 알아서 그랬을 것이다. 서점 운영에는 자신이 있었다. 청량리역에서 외국어대학교 가는 길에 있는 시조사 옆 현대아파트 입구였다. 학교와 아파트,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서 입지 조건이 괜찮았다. 집과 학교 근처를 중심으로 시장 조사를 하다가 마침 비어있던 비디오 가게를 임대하였다. 보증금은 내가 쓰던 방 2칸을 전세 놓고 월세방으로 옮기며 차액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서점 이름은 지혜서점이었다. 지혜서점이 잘 되어야 내가 바라는 석박사 공부를 할 수 있기에 필사적이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운영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다. 수익 창출도 중요했지만 서점 경영을 해보고 싶었던 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교대로 일했다. 지금은 동네 서점을 보기 어렵지만 당시만 해도 동네 서점에서 책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단골이어서 고객 이름을 외울 정도였다. 지혜서점은 평수가 크지 않아서 분야별로 다 갖출 수 없었다. 주로 단행본 중심이고 나머지 참고서나 잡지류는 선주분을 받아 판매하였다. 그러다가 책을 읽기만 하고 사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어떤 손님은 책을 빌려주면 안 되느냐고도 하였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단행본 판매 수익이 정가의 30% 미만인데 되어야 하는 것이 더 나았다.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지혜서점은 지혜대여점으로 변경하였고 주로 단행본, 아동도서, 월간지, 만화책 등을 빌려주었는데 꽤 창의적 발상이었다. 당시 도서 대여점이 없을 때였다. 내 인생의 코칭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지갑주인처럼 운명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다. 아무 예고 없이 어느 순간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만남의 소중함과 귀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침반이 되어준다. 서둘러 외출하느라고 지갑을 놓고 왔는데 겉옷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거나 시험을 보기 직전에 뒤적여본 노트에서 시험 문제가 3개나 출제되어 정답을 맞추었다거나 약속 시간에 늦을세라 버스 정류장에 이르자마자 바로 버스가 도착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셀리의 법칙은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유래되었다. 여주인공 셀리는 영화 도입부터 이리저리 자충우돌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지만 결국 해리와의 사랑을 성취한다. 이를테면 우연히 유리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인생 법칙이다. 이러한 셀리의 법칙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도 해서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좋은 분들과의 만남은 숙명 같은 멘토와의 만남이었고 뜻밖의 찬스를 얻기도 해서 참으로 감개무량한 인생 법칙이 되었다. 꿈은 무엇인가? 학생마다 꿈의 크기와 방향은 다르다. 또 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한다. 교사는 멘토로서 멘티인 학생들에게 배움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교육 역량과 경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인생을 결정하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한 달 후 대륙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를 거울 삼아 긍정의 힘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셀리의 법칙을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일도 긍정적인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페이지에서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4. 교사의 진정성은 감출 수 없다. 프레임의 법칙. 똑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새 학기의 교사는 새로운 학년의 새로운 반,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한다. 물론 학생들도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하다. 어떤 선생님일지, 또 학급 친구들은 어떨지, 짝꿍은 누구일지 등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3학년 2반 담임을 할 때였다. 처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다. 2학년 때 교과 수업에서 만난 주영이었다. 교사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튀는 아이가 한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성적도 좋지 않아 관심 대상으로 그 학생이 기억된다. 그날은 그 아이와 담임으로서 첫 만남이었다. 그런데 주영이는 기억 속에 있던 그 학생이 아니었다. 엄청 길었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서 단정한 단발머리인 채 앉아 있었다. 주영이의 모습은 모범생 그 자체였다. 3일째 되던 날 주영이와의 개별 상담이 이루어졌다. 주영이는 좋은 기업체에 빨리 취업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2학년까지 성적이 좋지 않았다. 1, 2학년 평균 점수가 71점이어서 좋은 직장에 원서를 넣어도 서류 전형에서 제한에 부딪히는 성적이었다. 게다가 자신이 비만이라는 이유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 처지였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함께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다 보니 취업이 간절했지만 스스로 취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주영이와 상담하는 내내 딱하기 그지없었다. 내심 성심껏 돕기로 마음먹고 바르게 앉아있던 주영이 모습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나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낮은 교과 성적과 졸고 있던 주영이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주영이는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고 자신을 돌아볼 틈조차 없었던 아이였다. 3학년 첫날 주영이는 단단한 각오를 했다. 선배들로부터 내 모습이 바뀌어야 취업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변화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나는 일단 성적을 올리자고 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업체에서 전 학년 성적을 요구하지만 3학년 성적만 필요로 하는 회사도 있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었다. 채용 추천이 오면 가능한 한 빨리 취업이 되도록 돕기로 했다. 몇 달 후 주영이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3월부터 편도 10km가 넘는 등하굣길을 걸어서 다녔다는 것이었다. 3개월 만에 15kg의 체중을 감량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실행력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마음 먹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주영이가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게다가 3학년 1학기 평균 성적이 91점이어서 학급 아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7월이 되자 기업체에서 채용 추천서가 오기 시작했다. 주영이의 전체 성적이나 행동 평가를 보면 마땅히 지원할 만한 회사가 없었다. 원하는 회사에 2번이나 서류를 제출해 보았지만 불합격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기업체 추천 의뢰 공문을 살펴보니 학교 생활기록부가 아니라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였다. 아, 주영이를 추천하자. 물론 주영이의 성실함에 대한 담임 소견서를 첨부하였다. 드디어 주영이는 굴지의 제약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학급에서 5번째 입사 사례였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알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부리로 화답하는 것을 탁이라 한다. 병아리는 껍질 안에서 공략 부위를 정해 쪼기 시작하지만 힘에 부치게 된다. 이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어미닭은 밖에서 함께 쪼아준다. 비로소 알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병아리는 어미의 도움에 힘입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병아리와 어미닭이 서로 협력해야 완성될 수 있다는 고사성어가 바로 줄탁동시이다. 교사는 줄탁동시 시각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프레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프레임에 문제가 없는지, 갇혀 있지는 않은지, 비합리적인 판단은 아닌지 등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 친구들의 프레임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역지사지로 되돌아보고 잘못된 방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할 때 흔히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유리잔의 물이다. 유리잔의 물이 반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난다. 반이나 있다는 사람과 반밖에 없다는 사람이다. 그 시각 차이에 따라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 목표와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진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에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진실은 버려진다고 하였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 프레임의 법칙이다. 프레임이란 창틀이란 의미이나 여기서는 관점이나 생각의 틀을 의미한다. 조지 레이코프의 유명한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람들에게는 생각하지 마 보다 코끼리가 먼저 기억된다고 한다. 학생들의 생각은 다양하고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현상도 각양각색이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의 첫인상을 조사한 결과 재미있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학생마다 제각기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었다. 남녀 선생님의 첫인상 공통점은 착하다, 재미있다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그 외에 꼽힌 남자 선생님의 첫인상은 착하다, 재미있다, 목소리가 크다, 다정하다, 무섭다 등의 순이었고 여자 선생님의 첫인상은 착하다, 예쁘다, 재미있다, 귀엽다, 무섭다 등의 순이었다. 코넬 대학 심리학과 연구에 의하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수상자의 밝은 표정은 금, 동, 은 순서였다고 한다. 은메달을 받은 선수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에 만족감이 떨어졌던 것이고 동메달을 받은 선수는 메달을 받지 못한 선수들과 비교하면서 만족감을 얻었던 것이다. 이것이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표정이 더 밝은 이유이다. 흔히 매스컴 광고에 등장하는 착한 가격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단어의 선한 프레임으로 각인되고 외모가 출중한 모델을 내세우면 그와 연관된 이미지 효과로 프레임이 생성된다.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사물을 볼 때 자기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 학생을 대할 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등 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믿어주는 용기를 주어야 한다. 학생의 응급 신호에 귀를 세우고 경청하며 긴박한 목소리를 제때 들어야 한다. 교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학생을 응원하고 격려해 줄 때 마음은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낼지 모른다. 또한 용기 내어 말할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역할은 교사의 몫이다. 이번 14번은요. 10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중간에 표가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의 첫인상, 여자 선생님의 첫인상.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109페이지와 110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 진로를 제대로 안내하는 마법의 힘. 관성의 법칙.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새 학기가 되면 교실을 새롭게 꾸미는 환경미화 심사가 있다. 이 시간은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친화력을 높이는 관계의 시간이다. 이는 우리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지는 교실 문화이기도 하다. 환경미화 심사가 있기까지 2주일 동안 학급마다 왁자지껄 분주하다. 아이들은 서로 카톡으로 의견을 나누고 결정적인 대화는 만나서 이루어진다. 학급 조직표를 만들고 학급 문고를 강화하자거나 게시판을 어떻게 꾸미고 그림과 글씨는 누가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고 서로 할 일을
분담한다. 아이들끼리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뜻밖의 조직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대견할 때가 많다. 내게는 아이들과의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특히 환경미화는 교실 뒷벽 학습 게시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교과목별로 요점 정리를 붙이는데 이때 우리 학교 서체라고 할 해성체로 표현하는 편이다. 오른쪽 상단 각과 받침 밑변각이 있는 해성체는 게시판에 단골로 등장한다. 잘 쓴 해성체는 환경미화 심사의 보너스 점수가 반영된다. 한편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인기순에 따라 그 교과목을 먼저 학습란에 부착하기도 해서 선생님들을 살짝 긴장시킨다. 그뿐만이 아니다. 토요일에 등교해서 교실 벽의 지저분한 곳을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하고 유리창을 반짝반짝 닦아 놓는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교실마다 길게 늘어진 커튼 세탁은 필수였고 손바느질로 누빈 걸레를 만들어 오기도 했다. 교실 바닥 물 청소를 하는 날에는 학생들 각자 청소 도구를 한 가지씩 준비하여 학교 전체에 물난리가 날 정도로 전교생이 교실 청소를 하는 모습은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겨운 광경이었다. 학급별 학생 수가 60여 명이 될 때도 있었으니 복도의 고인물을 옆반으로 이리저리 밀쳐내는 짓궂은 일들도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각 교실에 남아서 환경미화 준비를 한다. 책걸상에 오래된 낙서를 지우고 개인 사물함에는 이름을 부착한다. 청소 도구함은 개수도 확인하며 특별실 담당 구역 청소도 심사 대상이다. 학급 조직표와 성연을 모신 액자는 양쪽 벽면에 걸어 놓아야 하는데 남자 선생님들은 교실마다 살펴보면서 망치질을 도와주기도 한다. 드디어 환경미화 심사가 있는 날이다. 막바지 대청소를 하느라 5, 6교시 자율활동 시간이 분주하다. 교실 앞면에 부착된 태극기와 교훈, 급훈이 있는 액자도 심사 대상이다. 예쁜 화분이나 거울 등은 학급마다 특색이 있고 책걸상을 가지런히 하고 책상 안은 깨끗이 비어 있어야 한다. 개인 사물함도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정리하여 열어놓아야 한다. 드디어 7교시에 심사가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학급회장과 부회장은 나란히 교실 앞뒷문에서 큰 소리로 학년과 반을 소개하며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맞이한다. 심사위원들의 예리한 점검이 시작되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 먼지가 발견되기도 하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 지적을 받는데 이 모두 감점 요인이다. 심사위원들은 한번 다녀갔다가 다시 오기도 한다. 학급 간의 심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재심사를 위해 그런 것이다. 교실 전체의 조화로운 색상과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심사의 핵심이다. 당일 심사가 끝나면 일주일이 지난 후에 심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일주일간 교실 환경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매일 점검하여 추가 점수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환경미화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다. 직원 조회 시간에 학년별로 1, 2, 3 등을 발표하기 시작하면 교실마다 학생들이 박수와 함성이 우렁차다. 누구보다 성심껏 준비를 잘한 학급이 환경미화 우수반이 된다.
우리 반은 거의 수상을 놓치지 않았다. 담임으로서 신학기 첫 행사이기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한다. 수상했다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오순도순, 왁자지껄, 단합하고 결속하는 힘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해서 아이들에게는 성취감을 안겨준다. 이처럼 신학기 첫 번째 성과는 학생들의 자긍심으로 이루어진다. 서로 마음을 열어가는 기회이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가 고조되어 학급 분위기에 힘이 솟는다. 4월이면 중간고사 열기가 달아오르고 공부도 잘하고 싶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5월엔 사생대회, 6월엔 기말고사, 7월엔 체육대회, 8월엔 여름방학, 9월엔 동아리축제, 10월엔 중간고사, 11월엔 학교 홍보, 12월엔 기말고사, 1월엔 방학, 2월엔 졸업식 행사들이 계속 이어진다. 첫 번째 좋은 결과는 학급 경험을 하는데 필수 조건인 단결하고 협력하는 힘이 1년 내내 관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이작 뉴턴의 저서 프린키피아 제1권을 보면 물체 운동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나온다. 관성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서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면 우리 몸이 뒤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정지 관성과 자동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면 몸이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운동 관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급 운영에서도 관성의 힘은 유용하게 작용한다. 교사가 직접 나서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그 상태로 공부하려고 한다. 쉬고 있는 학생은 계속 쉬려고만 한다. 앞으로 달려가던 자동차가 바로 정차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학생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현재 상태에서 정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가 쉽지 않다.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정지해 있는 상태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도록 돕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인지도 모른다. 오직 가르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우리 세대 교사들의 숙제이다. 아이들 적성을 파악하여 맞춤 진로 지도를 할 때 마음을 열어 눈높이를 맞추고 상담할 때마다 진로가 관성의 원리에 의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의 크기가 같은 반대의 방향에 반작용의 힘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하면 그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반작용이 일어난다. 방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지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과 다름없다. 앞을 향해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우리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처럼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심리는 이후에도 현재 상태에 계속 머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농구장에서 공을 바닥에 내리치면 공에 힘을 가한 세기만큼 다시 튕겨 올라온다. 또 고무줄을 양쪽으로 힘을 주어 당기면 당긴 만큼 줄어든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다. 예를 들어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이 짜증나는 목소리로 교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안 해? 라고 고함을 지르면 학생들은 바로 말문을 닫아버린다. 왜 우리는 공부만 해야 하는 건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 되지? 왜 조용히만 있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추락하면 관심도 멀어지기 시작한다. 반대로 얘들아 안녕? 학교 오느라고 힘들지? 좀 쉬면서 공부해.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해 보렴. 도와줄까? 라고 하면 학생들은 네 선생님 좀 이따가 질문할게요. 선생님 최고예요.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만 있다면 사제 간에 믿음이 생기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될 것이다. 내가 관심을 줄 때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또 내가 관심 있게 다가가서 칭찬해 주면 긍정의 힘이 생기며 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만큼 존경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학생들의 진로를 자극하는 관성의 힘이 계속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지금 15편을 읽으면서요. 김종갑 현재 교장 선생님의 학생으로 만났다면 저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에 내가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칙을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한번 재미있게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어떨지 고민해 봅니다.